10억 원을 잃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나흘이었습니다. 새벽 4시입니다.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증권 계좌가 켜져 있습니다. 잔고 62만 원. 한때는 이 자리에서 학생들 숙제를 채점했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칭찬 한마디 적어주던 책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신용대출 독촉 문자만 쌓여갑니다. 손톱을 뜯습니다. 이미 손가락 끝이 다 헐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둡습니다. 1시간 후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나가야 합니다. 58세의 나이에 시급 10,000원을 받으며 도시락을 데우고 담배를 팝니다. 보름 전만 해도 통장에 10억 원이 있었습니다. 25년을 칠판 앞에 서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20년을 살던 집까지 팔아 만든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나흘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삶의 증명. 저는 25년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 7시 40분에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첫 수업은 8시 50분이었지만 항상 일찍 나가서 교실을 정리하고 칠판을 닦았습니다. 수업 준비를 하고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질문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녁 9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는 무료 보충 수업을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저를 믿었습니다. 아이를 맡기면 성적이 오른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임을 맡은 학생 중 12명이 의대에 갔습니다. 제자들이 대학에 합격하면 찾아와 인사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보람찼습니다. 커피 한 잔 사주며 앞으로 계획을 듣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모았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적금을 들었습니다. 보너스가 나오면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아내도 절약했습니다.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여행은 1년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25년을 살았습니다. 명예퇴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58세였습니다. 정년까지 2년이 남았지만 학교에서 인원 감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후배 교사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25년간 모은 적금과 예금이 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살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강남 근처였기 때문에 5억 원을 받았습니다. 합치니 10억 원이 됐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집까지 팔 필요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전세 3억 원짜리 집으로 이사가서 조용히 살자고 했습니다. 10억 원이면 두 사람이 살기에 충분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에서 경기도 성남으로 옮겼습니다. 아파트는 작아졌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낮에 산책도 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권태가 찾아왔습니다. 25년을 새벽 6시에 일어나 칠판 앞에 섰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TV를 봐도 재미가 없었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2달쯤 됐을 때 그곳에 처음 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는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저처럼 은퇴한 사람들이었죠.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늘 5% 올랐다는 말, 이번 주에 300만 원 벌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주식 이야기였습니다. 모두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트북까지 펴놓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진지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옆자리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네, 명예퇴직하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 하셨냐고 물어서 중학교 교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교사 출신이시면 주식 잘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은행 이자로 어떻게 사냐고 물었습니다. 그날
그분과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종목이 좋은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차트 보는 법도 알려줬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흥미로웠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나오니까 수학교사였던 제게 익숙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주식 투자 방법, 초보자, 가이드, 차트 분석 같은 키워드를 쳤습니다. 유튜브에는 은퇴자 주식 투자, 50대 재테크 같은 영상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은행 금리 3%로는 10억에서 한 달에 2,5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하지만 주식으로 월 1%만 벌어도 한 달에 1억 원입니다. 25년간 수능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통계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 성적 데이터를 보고 예측했습니다. 그 경험이 있는데 차트 분석을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증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5천만 원만 넣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더니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위험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부만 해볼게. 확률과 통계로 접근하면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추천받은 대형주 3종목을 샀습니다. 매일 아침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빨간색 숫자가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5천만 원이 5,700만 원이 됐습니다. 700만 원을 번 겁니다. 카페는 이제 매일 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정보를 나눴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교사 출신이라 분석이 다르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5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됐습니다. 수익률 20%였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내도 놀라워했습니다. 투자금을 늘리기로 결심했습니다. 3억 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2달째 3억 원이 3억 6천만 원이 됐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10억 전부를 투자하자고 말했습니다. 분산 투자하면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10억 원 전액을 계좌에 넣었습니다. 10개 종목에 1억씩 분산했습니다. 10억 원을 넣은 첫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장이 열렸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차트를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빨간색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까지는 좋았습니다. 1,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폭이었습니다.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였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장이 마감됐습니다.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 빠진 겁니다. 하루 만에 말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장은 항상 등락을 반복합니다. 오늘 빠졌으면 내일은 오를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주식은 어떠냐고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조금 빠지긴 했지만 일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더 빠졌습니다. 아침부터 파란색이었습니다. 10개 종목 중 9개가 마이너스였습니다. 한 종목만 근소하게 플러스였습니다. 점심때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9억 원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또 5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만에 1억 원 손실이었습니다. 10%가 날아간 겁니다. 카페에 갔습니다. 지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빠지냐고요? 시장 전체가 조정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걱정 마시라고, 곧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거들었습니다. 자기도 지금 마이너스지만 이럴 때 버텨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파는 건 바보짓이라고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25년 교사 생활하면서 배웠습니다.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학생들도 성적이 한 번에 오르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면 결국 오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요일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해외 증시가 폭락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3% 빠졌다고 했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9시에 장이 열리자마자 모든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숫자가 계속 빠졌습니다. 점심때 계좌를 봤습니다. 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5천만 원이 또 빠진 겁니다. 총 손실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사흘 만이었습니다. 패닉이 왔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카페에 다시 갔습니다. 지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계속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물타기 하라고 했습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수학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평균을 낮추면 회복이 빠릅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넣을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은행에 예금 같은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깨서 넣으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기예금 좀 깨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정기예금 2억 원을 해지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보시는데 괜찮으시냐고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주식으로 그 이상 벌 거니까요. 2억 원을 계좌에 넣었습니다. 어제 빠진 종목들을 추가로 샀습니다. 평균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5%만 오르면 본전입니다. 5%는 금방입니다. 며칠이면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심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확률과 통계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이 또 빠졌습니다. 추가로 산 종목들도 계속 하락했습니다. 장이 끝났을 때 계좌를 봤습니다. 9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원금 10억에 추가 2억을 합쳐 12억을 넣었는데 9억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2억 7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물타기가 해답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에 잠들어서 6시에 깼습니다. 2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꿈에서도 차트가 나왔습니다. 파란색 숫자들이 계속 커지는 꿈이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해외 증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또 나빴습니다. 중국 증시가 4% 폭락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침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줬지만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뒀습니다. 9시 장이 열렸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모든 종목이 동시에 폭락했습니다. 시가부터 마이너스 3%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4%, 5%, 6%. 숫자가 실시간으로 빠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10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증권사였습니다. 신용공여 한도 관련해서 연락드렸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신용거래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재 신용공여로 매수하신 종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담보 비율이 떨어져서 추가 담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신청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좌 개설하실 때 자동으로 신청되셨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넣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입금 안 하시면 일부 종목이 자동으로 반대 매매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천만 원. 어디서 구하나요? 이미 정기예금을 다 깼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생활비 800만 원 뿐이었습니다. 점심때 계좌를 봤습니다. 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아침보다 8천만 원이 더 빠진 겁니다. 하루가 아직 반도 안 지났는데 말입니다. 카페에 갔습니다. 지인을 찾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분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권사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돈을 구해서 넣거나 아니면 일부를 파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팔면 손실이 확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증권사에서 5천만 원을 내일까지 넣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5천만 원을 구하냐고, 우리 통장에 800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빌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 은행에 갔습니다. 신용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대출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7천만 원까지 가능했습니다. 금리는 연 8%였습니다. 7천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5천만 원은 증권사에 넣고 2천만 원은 생활비로 쓰면 됩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라는 걸 말입니다. 5천만 원을 증권 계좌로 보냈습니다. 증권사에 전화해서 입금했다고 알렸습니다. 담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안도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30분 장이 마감됐습니다.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7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아침보다 7천만 원이 더 빠진 겁니다. 하루 만에 1억 5천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총 투자금은 1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10억 원금에 정기예금 2억, 대출 7천만 원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그중 7억 8천만 원이 남았으니까 손실은 4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닷새 만에 5억 가까이 날린 겁니다.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보다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토하지는 않았지만 한참 동안 변기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뒤척였습니다. 둘 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 팔라고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팔 수 없었습니다. 지금 팔면 5억 손실이 확정됩니다. 25년을 모은 돈의 절반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월요일이 왔습니다. 주말 동안 해외 증시가 또 나빠졌습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5% 폭락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아침 9시 예상대로였습니다. 시가부터 하락했습니다. 10개 종목 모두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계속 빠졌습니다. 점심때 계좌를 봤습니다. 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오전 만에 1억 3천만 원이 빠진 겁니다. 오후에 증권사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담보 비율이 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추가 담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내일까지라고 했습니다. 어제 5천 넣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시장이 계속 하락해서 담보 가치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3천만 원이 또 필요합니다. 통장에는 2,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5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형이 돈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쓸 때가 있다고, 다음 달에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이 주저하다가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3천만 원을 다시 증권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제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생활비도 없었습니다. 장이 마감됐습니다. 계좌를 봤습니다. 5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또 2억 원이 빠진 겁니다. 이제 총 투자금은 13억 원이었습니다. 원금 10억, 정기예금 2억, 대출 7천만 원, 동생에게 빌린 3천만 원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그중 5억 8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7억 2천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짐을 쌌습니다. 친정에 가겠다고 당신 혼자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말렸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회복이냐고, 벌써 7억이 날아갔다고, 빚까지 1억이라고, 도대체 언제 회복되냐고 소리쳤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문을 나갔습니다. 지금 저는 고시원에 삽니다. 월세 50만 원입니다. 방 크기는 3평입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입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동으로 씁니다. 복도 끝에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면 슬리퍼 신고 복도를 걸어야 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야 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간이 6시부터입니다.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나갑니다. 아침은 먹지 않습니다. 돈을 아껴야 합니다. 편의점까지 걸어서 20분입니다. 지하철 타면 5분이지만 교통비를 아낍니다. 걸으면 1,400원이 남습니다. 한 달이면 42,000원입니다. 편의점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합니다. 8시간입니다. 시급 만원입니다. 하루 8만원, 한 달이면 240만원입니다. 세금 떼고 나면 210만원 정도 받습니다. 도시락을 데웁니다. 담배를 팝니다. 과자를 진열합니다. 택배를 정리합니다. 손님들에게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번쯤 말합니다. 가끔 옛 제자들이 들어옵니다. 대학생이 된 아이들입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봅니다. 그러다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랍니다.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고개를 숙입니다. 아, 그냥 아르바이트 좀.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아이들은 물건값을 내고 빨리 나갑니다. 다시는 그 편의점에 오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오후 2시에 퇴근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할인받아 삽니다. 1,000원입니다. 한 끼 식사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잠을 잡니다. 밤에 다시 일을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잠이 잘 안 옵니다. 눈을 감으면 차트가 보입니다. 파란색 숫자들이 보입니다.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저녁 6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씻고 나갑니다. 대리운전 일을 합니다. 밤 7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콜이 오면 달려갑니다. 손님 차를 몰고 집까지 바래다 드립니다. 한 달에 대리운전으로 200만 원 정도 법니다. 편의점과 합치면 4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350만 원이 남습니다. 식비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씁니다. 나머지 250만 원을 모읍니다. 친구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안 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주식으로 돈 번다고 자랑했던 사람이 이 꼴이 됐으니까요. 아내와는 이혼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같은 건 없었습니다. 나눌 재산이 없으니까요.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주식으로 노후 자금을 불리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은퇴 후에 갑자기 시작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꼭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전 재산의 10%를 넘기지 마세요. 10억이 있으면 1억만 넣으세요. 나머지 9억은 은행에 두세요.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물타기 하지 마세요. 손실 났을 때 추가로 돈 넣지 마세요. 손실 나면 빨리 인정하세요. 10% 손해봤을 때 정리하면 90%는 남습니다.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돈 잃는 것보다 가족 잃는 게 훨씬 큽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 16시간씩 일합니다. 편의점과 대리운전을 합니다. 58세의 나이에 시급 10,000원을 받습니다. 10억 원을 잃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나흘이었습니다. 25년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20년을 살던 집까지 판 돈이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